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사는 엄마 윤정희 여사는 그날도 작은 방에서 홀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기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번호가 가득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걸려온 연락은 없었다. 이 나이 되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창밖을 보다가 정희 여사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와 봉투, 그리고 한 번도 쓰지 못한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말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에요. 연락 좀 줄이세요. 아들은 덧붙였다. 엄마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알아서 좀 사세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손주는 해외 유학을 갔고 아들은 바쁜 척했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정희 여사는 어느새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 여사는 작은 택배 상자를 택배기사에게 건넸다. 이거 아들 집으로 보내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낡은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며칠 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택배 상자가 발견되었고 며느리는 툭 내뱉었다. 아, 또 엄마야?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귀찮게.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은 상자를 열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아들은 그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의 인생이 단순한 오해였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다.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편지를 펼쳤고 손주는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가 끝나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몰랐던 엄마의 진실, 가족을 위해 평생 감추어야 했던 사연, 그리고 마지막 결심. 이후 밝혀진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졌다. 7순이 넘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윤정희 여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작은 원룸의 문을 열고 복도 창문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정희 여사는 사람 사는 데는 먼지 하나 없어야지라는 소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하지만 복도 창문을 닦을 때마다 손님이 끊긴 오래된 여관처럼 삭막한 분위기가 밀려왔다. 왜냐하면 그 창문 안쪽에는 가족 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집에서 보관했던 사진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 후 아들은 사진을 다시 건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희 여사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것은 2년 전이었다. 손주가 해외로 유학 가기 직전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초대가 아닌 요청에 가까웠다. 엄마, 손우가 이제 유학 가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책임감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은 차가웠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연락이 좀 뜸해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자꾸 연락 주시면 제가 처리하느라 힘들어요. 그 말이 정희 여사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부담, 피곤함, 제발 그만이라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도 조용히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몸 건강히 잘 가고. 하지만 며느리는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아들에게 귓속말을 했다. 여보, 다음엔 그냥 우리끼리 가자. 어머님까지 챙기기 너무 버거. 그 말이 정희 여사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다. 정희 여사는 자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은 괜찮니? 손우는 잘 지내지? 김치 많이 담갔는데 조금 보낼까?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늘 짧았다. 네, 괜찮아요. 됐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돼요. 저희 가정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을 보고 정희 여사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가족에게 필요한 엄마이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존재, 추가 업무로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희 여사는 손수 뜬 목도리를 서랍에 넣어두고 손주에게 보낼 생각을 계속했다. 그러나 손주가 유학을 간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도 믿었다. 손우는 어릴 때부터 착했으니까 엄마 말투가 차가워서 그렇지 손우는 날 잊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손주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았다. 정희 여사는 친구도 없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시댁과의 관계는 애초에 좋지 않았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그녀의 삶은 작은 원룸과 텔레비전 그리고 먼지 털기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희 여사는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어머, 현주 아니니? 여기서 보내. 그러자 며느리는 난처하다는 듯 주변을 살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장 보러 왔지. 너는? 저 친구 만나러요. 근데 지금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 순간 정희 여사는 알았다. 며느리는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시장에서 현주를 붙잡았어? 며느리 친구들이 봤잖아. 엄마가 왜 자꾸 부담 주는 행동을 해? 그 말에 정희 여사는 얼어붙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아니, 그냥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곤란하다고. 우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정희 여사를 완전히 차단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아들도 점점 멀어졌다. 단답형 문자만 남겼다. 바빠서. 나중에. 지금은 안 돼. 정희 여사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가족이 맞긴 한 걸까? 정희 여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병원 진단은 냉정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의사의 말에 정희 여사는 헛웃음을 머금었다. 가까운 가족이라니. 그녀에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공원을 지나가며 벤치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아들이 한 번쯤은 날 찾지 않을까? 그녀의 희망은 점점 말라갔다. 며칠 뒤 정희 여사는 작은 택배 상자를 준비했다. 편지를 쓰기 위해 앉아 있었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몇 번이고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손우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마음을 담아 썼다. 편지는 길었지만 끝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정희 여사는 서랍 속에서 낡은 손뜨개 목도리 하나를 꺼냈다. 손주에게 주려고 직접 든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택배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날 택배 기사는 조그만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어르신, 이거 중요한 건가 보네요.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체념이 숨어 있었다. 그 상자가 아들 집에 도착하기까지는 단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그 상자가 아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택배 상자를 대충 열어본 것은 며느리 현주였다.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또 어머니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현주는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투덜댔다. 아들 민수는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냥 방에 넣어둬. 나중에 볼게. 여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끼어드는 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알아?
근데 뭐 엄마도 외로운가 보지. 그러나 그 말에도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민수는 그냥 맞장구 수준의 피상적 동정만 흘렸다. 그런데 그 순간 손주 손우가 귀국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른 거실에서 상자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보낸 거라고? 뭐지? 손우는 상자를 열어보려 손을 내밀었지만 며느리 현주는 재빨리 상자를 빼앗았다. 건드리지 마. 괜히 또 감정적으로 얽히면 머리만 아파. 하지만 손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할머니가 나한테 주려고 만든 것 같아. 목도리 맞지? 그 말에 민수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목도리? 현주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내 엄마가 또 감정팔이 하는 거지. 그거 받아주는 순간 또 우리한테 의지하고 연락하고 끝이 없어. 손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감정팔이?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우야, 너 모르는 게 있어. 할머니는 옛날부터 너희 아빠한테 너무 얽매여 살면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기대려고 했어. 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넌 모르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이 흔들렸지만 오랜 세월 누적된 불편함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현주는 편지를 꺼내 들며 툭 내뱉었다. 읽어나 볼까? 또 별것도 아닌 얘기일 텐데. 그녀가 편지를 펼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낡은 종이를 누르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야. 내가 바쁜 건 안다. 그래서 엄마는 연락을 줄이려 했어. 그런데 너무 그립더라. 현주는 읽다가 코웃음을 쳤다. 그립대 이런 말하면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도 돼야 하나? 그러나 손우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쓴 거잖아. 왜 그렇게 받아? 현주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몰라. 어른들의 관계라는 건 좀 복잡해. 그러나 편지의 다음 문장은 모두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오래 고민했단다. 혹시라도 내가 너희 가정을 흔들까봐 두려웠어. 민수는 그 대목에서 작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또 오해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잖아. 현주는 잽싸게 끼어들었다. 아니 여보. 나는 분명하게 말했어. 부담된다고. 솔직하게.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거실 한가운데를 가르며 공기를 얼려버렸다. 민수는 현주를 쳐다보며 낮게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쓰게 할 건 없었잖아. 그러자 현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어쩌라고? 시어머니가 계속 우리 가정에 개입하고 갑자기 나타나고 연락하고 그걸 다 받아주라고? 그건 우리 삶을 침해하는 거야.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너는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왜 우리에게 다 떠넘기는데? 떠넘긴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 거지. 그 말에 현주는 비웃었다. 그게 떠넘기는 거라고. 왜 어른이 자기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해?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의 어릴 적 기억이 무겁게 되살아났다. 엄마는 나한테 늘 미안해했어. 내가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사실 나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 그건 그냥 내 감정이지. 현실은 달라. 그러자 손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할머니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랬다. 어쩌면 손우의 말이 정답이었다. 현주는 계속해 읽었다. 사실 엄마는 요즘 많이 아파.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하랬지만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무너졌다. 엄마 아팠다고? 현주는 황급히 말했다. 그건 그냥 과장하는 거야. 어르신들은 자식 붙잡으려고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나 편지는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너희가 나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았단다. 정말 괜찮아. 너와 손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진짜로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손우는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병원에서 가족 부르랬다는데 왜 아무도 몰랐지? 민수는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우의 말이 뼛속을 파고들었다.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왜 한 번도 엄마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지? 현주는 불편한 공기를 깨며 말했다.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당신네 어머니는 원래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시잖아. 그 순간 민수는 더는 참지 못했다. 그만해. 뭐? 그만하라고 했어. 당신 엄마에 대해 너무 함부로 말해. 현주는 팔짱을 끼며 똑바로 맞서 말했다. 함부로? 난 사실을 말한 거야. 당신은 어머니한테 너무 휘둘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 힘들었다고? 누가 더 힘들었겠어? 엄마는 혼자였어. 진짜 혼자였다고. 이 말은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민수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당신은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뭐 하나 요구하지 않았어. 현주는 강하게 받아쳤다. 아니지. 요구한 게 많지. 감정적으로 기대고 계속 연락하고 우리 생활에 끼어들고. 그게 요구냐? 가족이 보고 싶다는 게? 엄마가 우리 삶을 망치기라도 했어? 현주의 입이 굳어졌다. 그러자 손우가 작게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현주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돌아봤다. 너까지 왜 이래? 너희 할머니가 너 어려서 뭐 한 줄 알아? 어린이집 갈 돈도 없을 때, 아빠 회사 힘들어서 생활비 빠듯했을 때 할머니가 몰래 도와줬어. 손우의 말에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우야, 그건. 맞잖아, 아빠. 할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너희 아빠 힘들까봐 나라도 돕고 싶었다고. 현주는 당황해 손우를 잡았다. 그건 그냥 할머니의 착각이야. 우리가 부탁한 적 없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시절 집안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도움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현주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민수야,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엄마는 아마 너희 근처에 없을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없을 거라고? 무슨 말이야? 어디 간 거야? 너희에게 더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엄마는 조용히 정리하려 해. 정리? 그 단어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엄마가 잘못된 결심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 현주는 당혹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여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님이 그런 분은 아니.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엄마를 몰라. 엄마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야. 자기 삶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사람이야. 손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감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정말 떠난 걸까? 민수는 손에서 힘이 빠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우는 아빠의 표정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아빠, 할머니 정말 어디 가신 거야? 모르겠다. 번호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시는 건가? 하지만 민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평생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습관이 있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시절, 가족이 힘들까봐 자신을 숨기던 그 시절, 엄마는 늘 혼자 어디론가 몸을 피해 있었다. 이번에도 그 버릇이 발동된 건 아닐까?
세 사람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현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잠깐 감정적으로 쓴 걸지도 모르고.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아니, 엄마는 그런 말 쉽게 하는 분이 아니야. 택시를 잡아타고 윤정희 여사가 사는 낡은 원룸 건물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손은 계속 떨렸다. 자책과 두려움이 뒤엉켜 그를 옥죄었다. 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손우도 차마 아빠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다. 손우야, 축구는 잘하니? 엄마 아빠 너무 혼내지 않니?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 목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던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원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숨도 고르지 못하고 급히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가요? 관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아까 오전에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요. 방도 정리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리요? 네. 며칠 전부터 짐을 조금씩 버리시더라고요. 옷가지며 가구며 다 정리하고 오늘은 방 키도 반납하시고 나가셨어요. 민수는 벽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다. 키를 반납했다고요? 네. 이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민수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손우가 급히 부축했다. 아빠, 정신 차려. 그러자 관리인은 머뭇거리다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 두 통의 편지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는 아드님께, 하나는 다른 분에게 가는 것 같던데. 다른 분? 민수는 그 말에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다른 분이라니 누구한테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된 주소더군요. 민수는 봉투 2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한도윤님 유가족 기중.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현주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그게 뭐야? 시아버님 유가족?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의 표정은 굳어갔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엄마가 왜 이런 편지를. 민수는 자신의 편지를 먼저 열었다. 편지지에는 정희 여사의 떨린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수야. 혹시 엄마를 찾으러 왔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 곁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 민수는 눈을 껌뻑이며 읽어나갔다. 병이 더 나빠지기 전에, 너희에게 짐이 되기 전에. 엄마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간단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이 있다. 그걸 이제서야 정리하려 한다. 민수는 손목에 힘이 빠져 편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감당해야 했던 일? 현주도 당황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여보, 혹시 시아버님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러자 손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 아빠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몰래 밤마다 일을 하고 빚 같은 것도 대신 갚았다고.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 그때 관리인이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그 주소 있죠? 그거 오래전에 이 동네에서 꽤 큰 사건 있었던 집 주소인데.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사건? 엄마가 혼자 감당한 빚? 아버지와 관련된 유가족?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퍼즐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민수는 다른 봉투를 열까 말까 손이 떨렸다. 그러자 현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그거 읽지 말자. 지금은. 아니, 읽어야 해. 민수는 봉투를 찢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있었다. 영수증 곳곳에는 합의금, 보상금, 치료비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 씨가 떠난 뒤 그분으로 인해 다친 분들께 드려야 할 것들을 모두 엄마가 책임져 왔단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고 전신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다친 사람? 무슨 사고를 낸 건가? 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시아버님이 생전에 무슨 일을? 손우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말했었어. 할아버지가 급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사고 때문이라고. 민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날. 성인이 된 뒤에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다쳤다는 말. 그 뒷수습을 엄마가 혼자 다 했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이 편지에서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편지는 마지막 문장으로 향해 갔다. 이제는 엄마도 힘이 없다. 평생 도윤 씨의 잘못을 대신 갚으며 살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한다. 그 집. 아버지가 사고를 냈던 그 집. 엄마가 평생 찾아가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집. 민수는 편지를 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엄마가 이런 걸 혼자 감당했다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지? 현주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을. 손우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왜 혼자서? 그 누구도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엄마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정리를 하러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끝내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참 아까 어르신이 나가실 때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민수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통화요? 누구와요? 목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단서였다.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간다는 것인가? 무엇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인가? 왜 이제 와서 그 집을 찾아간다고 했던 것일까? 민수는 그제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엄마의 마지막 길은 너희가 모르는 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엄마는 지금 아버지의 사고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다. 혼자, 병든 몸으로, 아무도 곁에 없는 채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쥔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입술이 파래지도록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엄마 어디로 가신 거야 대체? 현주와 손우도 뒤따라 나왔다. 현주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보, 시어머님이 이렇게 힘든 줄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정말. 하지만 민수는 이미 현주의 목소리에 반응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사고 피해자 가족 그리고 마지막 길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떠돌았다. 민수는 관리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니 언제 나가셨어요? 택시라도 잡았나요? 아니요. 혼자 천천히 걸어 나가시더군요. 큰 가방 하나 들고 허리가 많이 굽으셨던데. 그 말에 민수는 복부를 움켜쥐듯 가슴이 조여왔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아픈 다리로 큰 짐을 들고 엄마는 혼자 걸어서 어디론가 향한 것이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곳. 아버지의 사고 피해자 가족이 있는 곳. 민수는 즉시 그 주소를 검색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된 집이었다. 여기 지금은 건물도 없네. 그러자 손우가 말했다. 지도에 옛 주소 기반으로 남아있는 표기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그걸 보고 간 걸 수도 있어. 민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래, 엄마는 최신 정보를 모를 수도 있지. 그때 민수는 문득 떠올랐다.
엄마는 아버지의 무덤도 한 번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었지. 현주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그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 원룸 방 안에 들어가자 정희 여사가 남긴 흔적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정돈된 서랍, 가지런히 겹쳐진 옷,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마치 누군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을 닦아놓은 것처럼. 책상 위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한 개 더 있었다. 민수에게 전해줄 수 없었던 말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 빚 관련 서류,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신문에는 작은 사고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운전 미숙으로 보행자 1명 중상. 가해 차량 운전자 한도윤 45시 심정지로 사망. 민수는 목이 메어 단어 하나 읽기도 힘들었다. 아버지 이런 사고였다고? 손호는 떨리는 눈으로 신문을 들여다봤다. 그 보행자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피해자 가족이었다. 책상 서류 더미에는 손으로 적은 글도 있었다. 20년 전 일이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실 것이다. 이제라도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20년 동안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그동안 일해서 번 돈들 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느라 엄마가 다 감당한 거야. 아버지 사고 때문에. 침묵이 방을 무겁게 눌렀다. 그래서 엄마는 늘 허름한 곳만 전전했고 맛있는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옷도 몇 년씩 입으셨던 거구나. 민수는 마치 숨조차 들이쉬기 힘들었다. 난 그걸 모르고 엄마 보고 짐이라고 생각했어. 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역시 엄마가 힘을 다해 이 가족을 지켜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손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수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고 신문 기사를 다시 살폈다. 이거 이상하다. 뭐가? 현주가 물었다. 아버지가 사고를 낸 그날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날 병원에 있었을까? 왜 그 시점부터 기록들이 전부 엄마 혼자로 되어 있지? 손우가 말했다. 기사 속 보행자 가족 이름 여기 있어. 이걸 검색해 보면. 민수는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곧 표정을 굳혔다.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근처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조그만 식당의 최근 리뷰 중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몇십 년 만에 사과했다는 글이 있었다. 어머니가 이미 거기에 다녀가신 걸까? 민수는 식당 위치를 보고 숨을 삼켰다. 여기 버스로 2번 타야 하고 한승도 걸어가야 돼. 엄마는 몸도 아프셨는데. 그 순간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 먼 길을 혼자서. 그제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엄마는 진짜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가 남긴 죄를 대신 갚는 데 쓴 거야. 책상 아래 더 깊은 곳에서 손우가 낡은 노트를 찾아냈다. 이거 할머니 글씨체야. 민수는 노트를 펼쳤다. 도윤 씨는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민수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황급히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민수는 숨을 들이켰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노트에는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운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심장이 멈춰가는 상태로 핸들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 사고가 났다. 민수의 손이 크게 떨렸다. 그럼 아버지가 운전 미숙이 아니라 이미 몸이 잘못된 상태였다는 거야? 노트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는 더더욱 그 가족에게 죄스러웠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사고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난폭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난 것. 그러나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죄책감과 책임은 엄마 혼자 뒤집었었다. 20년 동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지금 그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거야.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현주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도 그 근처에 계실까?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 편지에서는 그 가족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장소에 간다고 했어. 손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마지막 장소? 그게 어디지? 민수는 노트를 훑다가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다. 내 마지막 자리는 도윤 씨가 잠들어 있는 그 곁이면 충분하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산소. 현주는 입을 막았다. 설마 시어머님이 그곳에서. 민수는 뛰쳐나가며 말했다. 엄마는 지금 아버지 곁에 계셔. 민수는 거의 뛰다시피 길을 달리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엄마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바람이 옷깃을 잡아당겼고 눈앞은 흐릿했다. 현주와 손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만 민수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보, 천천히 위험해. 아빠, 기다려. 그러나 민수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그 한 문장이 심장을 내리친 쇳덩이처럼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부모님 산소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손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정말 할머니가 거기로 갔을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엄마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고 그 사고를 대신 짊어지며 살아온 분이야. 마지막도 아버지 곁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야. 현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어머님이 그런 삶을 살아온 줄도 모르고 난 계속 원망만 했어.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세 사람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바람만이 쓰러진 낙엽을 굴리며 지나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불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 적막함. 그리고 익숙한 번호가 붙은 아버지의 안치실. 민수의 발걸음이 굳어버렸다. 엄마? 복도 끝 아버지 안치실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굴곡진 어깨, 낡은 코트, 조금 큰 가방 하나.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민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달려갔다. 엄마. 정희 여사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은 조용히 감겨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일어나봐. 그 순간 정희 여사의 눈이 천천히 떴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가늘었다. 민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추운 데 있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들이 와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왔구나. 그래도 마지막은 보고 가는구나.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와 같이 가자. 병원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러나 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정리됐어. 정희 여사는 아버지 안치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 씨, 나 왔어요. 이제야 다 정리했어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엄마,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산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너한테 말을 하면 너는 나 때문에 또 고생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엄마잖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 아니야. 정희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너희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행복? 엄마 없이 어떻게 행복해? 정희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말 듣고 싶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무 많이 늦었어. 손우가 울면서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 할머니 혼자 아니야. 정희 여사는 손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우야, 우리 착한 손우. 할머니가 너 축구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공 차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 왜 자꾸 이런 말 해? 정희 여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오늘까지 살면 됐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엄마, 왜 그런 소리 해? 지금 당장 병원 가면. 그러나 정희 여사는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다. 아냐, 민수야. 오늘 피해자 가족분을 만나고 왔어. 20년 만에. 드디어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왔단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그분들이 뭐라 했어? 원망하지 않겠다고. 당신도 많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해 주더구나. 정희 여사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도윤 씨, 나 이제 가도 되죠? 당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정희 여사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단다. 민수는 머리를 크게 흔들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를 외롭게 했어. 엄마를 못 봤어. 엄마를 잃을 뻔했어. 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러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너희를 평생 사랑했단다. 그 순간 정희 여사의 손끝이 민수의 손에서 가볍게 힘을 놓았다. 민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엄마, 제발 눈 떠봐. 손우도 울부짖었다. 할머니, 안 돼. 현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크게 오열했다. 납골당의 고요한 복도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서 엄마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한 미소로 남아 있었다. 2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얼굴이었다. 며칠 뒤 민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 때문에 행복했다. 엄마의 장례식 날 민수는 목이 쉬도록 울었고 손우와 현주는 한순간도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현주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가정을 우리도 이어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주를 안았다. 그래, 엄마가 바랐던 대로. 우리 가족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손우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머니, 내가 축구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할게. 그리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아버지랑 편히 쉬세요. 우리가 엄마 목까지 잘 살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엄마는 사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버린 사람이었다.